자, 그러면 이제 동화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배경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이 경제적 부분만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당시 어 농민들 고통했던 배경을 좀 보면요. 지주들은 일본으로 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작농을 수탈했으며 일본상이 들어온 영국산 면제품이 유통되면서 농촌 간의 수공이 큰 타격을 입었다. 농민 사이에서는 집권층이 향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다.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팔고 조선의 쌀을 가져갔다. 이렇게 있죠. 미명 교환 체제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조 신흥운동의 배경 중에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재산 약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면요. 정부는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여 탄압했으며 지방 간 등 동학을 금한다는 명분으로 동학교들의 재산을 수탈하면서 잡아가두기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복합상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인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금고 지폐인데 여기 우리가 보온 지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금고 지폐는 좀 안 알려졌어. 네. 그래서 여기 좀 금고 지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1930 년대 초 1893년 초 교도가 체제 후의 신혼과 척외양의 목적으로 금고에서 개최한 지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고 지폐가 보온 지폐보다 좀 앞이에요. 예. 여기는 약간 그 뒤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 앞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 지폐, 이 보온 지폐와 금고 지폐의 의미가 있죠. 자, 이 지폐에서는 탄광 오리의 처벌과 일본과 서양 세력의 추출 등을 내세우면서 농민을 대변한 정치 운동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네,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고부 농민봉기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동학 농민군들이 인제 했던 봉기 내용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장터에 있네요. 이 장터에. 그다음에 동학 농민분들 공기 이후 해 가지고 이제 경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농민군 4대 강령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뒤에 직강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청일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여기 자세히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교정청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이제 직강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일 전쟁 와중에 인제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1차 갑오 개혁 때 들어가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인제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전주협약으로 그 당시 청일 양군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이 이루어지면 철수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청일 군대 철수를 요청했다. 그래서 인제 이에 일본은 1994년 그 6 월에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성대원군을 합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게 1차 김홍직 내각이죠. 자 청의 이에 반발하자 일본은 청의 선전포고도 없이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 청일 전쟁의 승리를 굳힌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더욱 어 깊이 간섭했다. 그 당시 정봉주를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재분기를 계획했다. 했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보면 뭐 경복궁 정령 관련된 내용에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당시 조선국 상당수가 동학농민 운동을 지방으로 파견돼 있었다. 경복궁을 이제 점령하려는 일본군에 조선군이 저항했으나 일본군이 고종의 신봉을 확보하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조선군의 저항이 끝났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내정 간섭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동학농민 패전 개혁안인데 요거는 인제 예전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냥 무비판 쪽으로 그냥 실어 놓은 것 같아, 여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동학사에 대한 견해가 있네요. 왜 실현하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동학사는 1940년 오지영이 지은 책이다. 동학농민군의 패전계약 12기조는 이 책에 실려 전한다. 동학사에 대해서 발표 당시 소소지단은 수식어로 붙여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당시 오주영이 동학 지도자로 참가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소수에 대한 명칭도 자신의 체험을 담은 작은 이야기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사회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접근해서 실어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그래서 교과서 편집자에 따라서 이게 또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표정 결과는 실어놓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차 복귀인데 요것도 인제 뭐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좀 그 충청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금치 전투만 나왔는데 여기 우금치 전투 외에도 좀 약간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 갖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농민군은 충청도 요충지 공주성을 점령한 후에 서울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자, 농민군은 공주로 들어갈 길목 곳곳에 일본군과 강군에 맞서 그 당시 이제 전투를 벌였다. 또한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등에서도 농민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협력하는 지방 간을 습격하거나 일본 군용 전신서를 절단하는 등 일본군에 저항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우금치 전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동학 독립운동에 이제 의의가 있죠. 반봉건, 반일세, 그다음 잔여세력들이 의병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고, 그다음 비상교과서를 보죠. 자, 비상교과서도 이제 그 앞부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죠. 개항 이후에 이제 청해 상인들에 위해서 영국산 면직무지 쌍꺼부두와 면포를 짜서 팔던 농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이 늘어 곡물 가격이 오르자 일본에 대한 농민의 반감이 커졌다. 거기에다가 이제 개화 정책이 늘어난 정부의 재정 지출은 농민의 세금 부담을 이어졌다. 결국에는 포접제 조직망을 조직에 포교에 힘써서 동학은 확대시켰고 뭐 이렇게 내용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조 신호운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충청도 보훈과 전라도 금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종교적 요구 외에도 일본과 서양 모두를 배척하는 구호를 제기하는 등 점차 정치적 성격이 띄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교부 농민 봉기가 있으니까 이거 뒤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제1차 봉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있죠. 뭐 내용도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청일전쟁의 전개인데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청일전쟁 전개 과정에서 관련된 그 연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연도와 관련돼 갖고. 그래서 인제 뭐 성안전투, 평양전투, 다롄전투, 유신도 웨이하이 그 항해전투, 통도전투인데 그 예전에 요 전투인가? 요거 나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갖고 요게 1894년도인데 요거는 해가 넘겼죠. 을민요로. 예. 그래서 요거 한 점 물어본 적 있어. 그 요때 개혁하고 연결시켜 갖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기억은 좀 해 두시고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런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서 2차 봉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제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제 거의 겹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도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앞부분만 읽어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성격과 함께 외세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는 반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학은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됐으며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은 의병을 가담으로써 함흥투쟁을 계승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동학농민들 2차 봉기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패전개혁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주로 이제 양반들이 쓴 기록물을 집어넣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가 그 현장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좀 약간 요것만 읽어볼게요. 농민군의 농산직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송병희의 북적군과 정봉준의 남적군은 논산시켜야 했다. 정봉준은 춘천감사 박재순에게 상소를 올려 척의 전선에 참석할 동참할 걸 요구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군치 지도가 있는데 뭐 지형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대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미대인 교과서도 이제 그 앞부분에 배경이 나와요. 배경. 그래서 이제 앞부분하고 이제 겹쳐 있고 다른 교과서하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읽어보면 여기 경제적 부분만 읽어볼게요. 네, 내육시장을 진출한 청해 상인들이 영국산 면직물 등을 대량으로 들어오며 면표를 짜서 팔던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더욱 일본 상인들이 많은 양의 곡물 수입하여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고 일부 지역의 식량이 부족하여 방공량이 내려질 정도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방공량이 이제 한 10번 정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공령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경도 방공령하고 그 항해도 방공령하고 관련된 거죠. 그 뒤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조 신혼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예. 보훈 집회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교부농민 봉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지배를 무너뜨린 1차 봉기인데 이것도 앞에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 뒤에 성격이 나와 있어요. 성격만 읽어볼게요. 자,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는 그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를 타도하는 사회병적 성격이 강하다.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사벌통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정개혁안인데 이것도 이제 오주영의 동학사 내용을 적어놨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올 때 경제적 측면을 쓰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 참고만 해주세요. 이것만. 예. 그리고 이제 직강서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이제 내용들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여기 직강서 내용만 읽어보죠. 여기. 예. 자, 동학농민군은 각지의 자치적인 민정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하여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으며 회정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자, 이들은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한강 오리를 징벌하고 부당한 세금을 폐지했다.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하고 청일 양국에게 군대를 철수를 요구하면서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봉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결국에는 결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건데 실패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외세 위주적인 그 정부의 태도와 그 다음에 일본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에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직강서 보충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강서는 원래 동학교단 조직에서 유대한 곳으로 각 교울마다 설치한 접의 우두머리를 적주를 직강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직강서는 지방행정을 실제로 장악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대표하면서 폐정개혁을 시한 농민의 자치기구였다. 그래서 예전에 직강소의 성격 관련된 내용 할 때 이거 연결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동학농민의 역사적 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연결됐으니까 봐두시고요. 이것도 의병운동에 영향을 줬다. 영학당하고 할빙당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료들 보면 정봉준 공초 있는데 이건 각 그 교과서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해갖고 박은식의 한국동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3번은. 자, 가보 동학나은 그 허물이 정부에 있다는 걸 감출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란의 원인을 백성들에 돌리며 우리 백성이 사납고 강교한 난을 일으켰다고 하며 청의 원병을 구걸하였다. 자유를 생명을 삼는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이토록 부패한 정부가 하루라도 남아있겠느냐. 탐악과 불법이 누적되어 오늘날 반란이 일어나게 된 탓은 누구 탓이냐 하면서 있는데 자, 이게 자료 3번을 참고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 비판을 글 써보자.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뒤
청의 원병을 요청하는데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바탕으로 평가할 글을 작성하게 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 박은식의 한국동사는 전반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 동학농민운동에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정부 탓이다.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기 보시면 동학난이라고 할 만큼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한국통사 외에 그 DS는 그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서는 입장이 바뀌죠. 긍정적으로 바뀌어. 이건 제가 이제 근현대사 그 박은식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과서 한번 봤고요. 뿌리 깊은 한국사 보죠.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 농민의 상황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8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즉 한국제도 개혁을 비롯해서 조세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결세와 호세를 중시한 재정구조와 운영 방식을 단순화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결세라는 거는 결가제를 얘기해요. 결가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모든 세금을 토지에다 집중시켜서 이걸 화폐로 내는 것을 결가제라고 하는데,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나 군량과 정변, 외세의 간섭 등으로 정국이 흔들리면서 개혁노동은 수요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국교가 확대된 확대 이후 외국 공산품이 들어와 국내 수공은 위축되었고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쌀값이 오르고 식량이 부족했다. 빈농은 물론 영세 수공업자와 소상인들은 일반 민들의 삶은 지나친 조세 부담과 토지 상실로 말미암아 날로 어려워졌다. 반면에 지주와 대상인들은 미국 수출을 통해서 부를 쌓아서 토지를 늘렸다. 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 민인들은 그 정부의 조세 징수, 지휘층의 지대 수치 및 외세의 경제 침투에 맞서 전국 여기저기 봉기했다. 자, 봉기 주도층도 본흥에서 소흥, 빈농층으로 옮겨갔으며 일부 번란을 일으키면서 하적이 되거나, 그 앞에 이제 교과서 할 때 이제 밀란은 군현 단위고 번란은 그 군현을 벗어난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밀란인데 일부 번란이 있었다. 군현 단위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화층민도 관리 스타일과 외세의 경제 침투에 맞서서 포도층을 습격하거나 외세의 결단한 상인들 공격했다. 자, 일반 민인들이 체제 비판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 농민전쟁 전야와 고구밀랑 보죠. 조선의 변형사 지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라도 서북 지역은 국교 확대 이후 쌀이 일본에 빠져나가면서 농민이 매우 수탈이 심했다. 서북 지역과는 여기죠, 여기. 예, 전라도 일대 여기. 자, 그래서 그 안에 고부도 포함되어 있죠. 또 조선 후기 이래 이곳에 왕실 소유지 토지 궁방전이 집중되어 있고, 자, 이들 관리 감독은 강간의 농간이 끊이지 않았고, 그다음 조세의 운반을 맡은 전운사와 중앙에 파견 군전사 등이 수시로 농민들을 수탈했다. 그리고 각종 부당한 징수가 곳곳에 일어났다. 자, 고부군수는 이제 조병각의 경우 1892년 부임한 이후에 만석포의 물세 등 갖은 수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정봉준, 항하일 등 남적의 우두머리들은 교단파인 북쪽의 보훈집회 벌도 궁국 원평리에서 1만 명 농민 집회를 연 뒤 서울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다. 비록 보훈집회가 훼손되고 동학교도대 반대 계획은 중단했지만 이는 단지 연기한 것에 불과할 뿐 남적 우두머리는 또 다른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니까 고금 1년 이전부터 그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훈 집회라든지 공구 집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보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북적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마다 이거는 약간 남적이 얻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금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확실히 남적이 얻었고요. 예. 자, 그 기회를 이제 엿봤는데 그 기회가 이제 왔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봉갑의 이제 탄핵을 계기로 그 당시 이제
정봉주 등은 사발통을 돌려서 농민군의 지도자를 모은 뒤 거사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11월 30일 조봉갑이 익산 군수로 옮겨가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또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공기 계획은 다른 지역 농민들이 동참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차에 조봉갑이 계속 고부에 남아 부임운동을 벌인 끝에 다시 고부군수로 이제 임명했어요. 원래 조봉갑이 이제 그 행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고 있었는데 언젠가 가겠지. 근데 이 조봉갑이 이 고부가 상당히 부유한 땅이니까 와가지고 또 수탈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봉기한 거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 이에 이제 1월 10일 날 고부에서 정봉주의 주동이 되어 밀란이 났다. 자, 이는 난민은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이어 아전을 처벌하는 개혁 활동을 벌였다. 다만 아직 채비가 갖추지 않아 전쟁을 나가지 않은 데다가 신인군수 박원문이 무마치고 항쟁에 간 거 다 떨어졌다. 와가지고 다 용서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또 이때 이제 안핵사의 이용태가 와가지고 또 밀란 관련자를 찾는다니까 또 상황이 역전됐죠. 자, 이에 정봉주는 전라도 무장으로 옮겨 3월 20일 송하준, 김계남과 함께 창의문을 선포했다. 제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여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보고관민의 기치 안에 탄광오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제1차 농민전쟁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자, 이어서 농민군은 고부 가난을 점령한 후 3월 24일 사방이 볼 수 있는 고부군 백산에 진을 쳤다. 이때 무장에 출발했던 농민군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였고 아울러 김계남과 김덕명도 시야의 세력을 이끌고 각각 태인현과 김재군, 군구현을 출발해서 3월 24일 날 백산에 합류했다. 다음날 3월 25일 연합농민군은 정봉주를 총대장으로, 김계남, 송하준을 총강령으로, 김동무, 오시영을 총참모로, 최경선을 영솔장으로, 송익형과 정병환을 비서로 정한 등 지휘체계와 조직을 세웠다. 그리고 백산에 호남창의 대장소를 설치하고 백산 봉우리의 대장기에 보고관민한 큰 글 쓰고 4대 강령과 농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했다. 백산을 떠나서 태안을 거쳐 전주성을 점령을 목표로 4월 2일 군국 원평에 이제 진을 쳤는데 여기에서 동학도보다는 농민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거죠. 네. 자, 이들은 탄광오리 제거, 전운사 폐단 제거, 그 다음에 군정관 수타 시정, 무명 잡세의 혁파를 등을 요구했다. 4월 7일 농민군은 고부 항토지에서 새벽 기습을 강영군을 크게 물리치고 이 전투로 농민군 전라도 일대 세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 이어 농민군은 장성 항농층 전투에서 장틀링에서 홍계운이 이끄는 그 경군 선발대를 개면시켰다. 자, 이 전투에서 경군 선발대는 대간 이한성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상자를 속출했다. 최신식 대표인 크루드포 한문가 해전식 기관총, 이게 아마 겐터리 기관총이에요. 총포를 놓고 총포 여러 개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전식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냐? 남북전쟁 때 만들어진 기관총인데 뒤에 나온 맥신 기관총보다는 좀 약간 선능이 떨어지긴 하죠. 수많은 탄환을 농민군이 빼앗았다. 농민군의 기세를 모아서 4월 27일 전주성에 입성하고 정보군과 대치했다. 자, 농민군이 전주성을 무혈 입성하자 투쟁의 불길이 전라도를 넘어서 충청도, 경상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항해도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 활동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전주성이 함락되어 위기에 몰린 정부는 농민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김학진을 전라감서 임명하고 농민군을 해한 한편 청해 군대를 파견해 주길 요청했다. 자, 당시 원료 대신 김병실을 비롯한 대사도 대신 등 신중률을 이제 뭐냐면 주장했음에도 민시 척족과 거기에 또 고종까지 가세를 해갖고 원병 요청을 했죠. 이에 청구는 자국 군대를 5월 5일 날 아산만에 시켰으며 일본군도 역시 텐진 조약을 내세워서 5월 6일 날 자국 군대를 일본에 상륙시켰다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죠. 예, 재물포 조약이야. 자, 그래서 정부는 일본군의 이러한 개입에 부딪히자 청군과 일본군의 충돌을 우려하여 농민군과의 하약을 모색했다. 한편 농민군도 그때 하약들을 맺은 배경에 대해서 나오죠. 외부와 고립된 채 정부군의 진강된 하약 앞에 연전 연패를 당하면서 정봉주를 비롯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전주성 앞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정보군하고 같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주성 바깥까지 못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갔다가 정보관한테 패하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 패하고 들어온 전주성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에 농민군이 불리해진 전세를 돌이키고 활로를 열기 위해서 정부군의 후전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농민군은 5월 25일 농민군이 5월 1일 5월 2일 날 농민군이 27개 패전 개혁을 제시했고 이 중 14개 조항이 정봉주의 판결문에 수록돼 있다. 그래서 이 자료 구본은 꼭 읽어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내용이죠. 자, 삼정패단을 비롯해서 보부상의 작패. 이 보부상 작패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봉주 관련된 그 사료 나올 때 나왔어요. 동학농민운동 관련 사료 나올 때 나왔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한강오리의 수탈, 무명잡세 등의 폐지 등의 패전개혁 대상이 무명잡세 등이 패전개혁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부군 역시 일본군이 서울 입성을 앞두고 코앞에 둘 정도 다급한 상황이어서 5월 8일 농민군이 요구한 이단 개혁 안중에 일부 중앙에 보고함과 함께 농민군은 신변 보장을 약속했던 전주합약을 맺었다. 자, 이에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해 각지에 돌아가 여러 편대로 나눠 각 지도자의 지휘 아래 전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분 보장과 패전개혁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편, 각 지역의 농민군 지도부는 고을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민정을 처리해 전라도 각지에 직강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자, 이어서 농민군은 직강소 자체 정강을 마련한 뒤에 항촌사 차원에서 개혁을 실행하고자 했다. 삼정의 문란을 비롯해서 양반 토호도 행포, 공사체 수탈, 그다음 천민차별 개혁의 대상이었다. 특히 토지를 평분화해 분쟁할 일은 일찍부터 개혁적 유학자들이 주장한 유형은 이익, 정약원 같은 토지 기용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 여러 가지 서 있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의 분배보다는 대전론 있죠. 대전론. 경작권의 분배하고 또 더 가깝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자, 그밖에 농군의 두대법은 장려할 일은 자체 정강임을 잘 보여주는 그 조항으로서 농민군 지도부가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매기 조직인 두대를 장려함으로써 군병이 있기 전에 농사꾼인 농민군의 생활 근간을 보호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관련된 점령 내용이 있고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이제 신임 전략을 감사했던 김학진은 민족적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 농민군 지도부에 해답을 제의하고 정봉주는 이를 수락했다. 그 결과 김학진과 정봉주는 7월 6일 전주에서 회담을 갖고 간민사나 그래서 강과 민이 서로 뭐냐면 화목하게 지키자, 잘 지내자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 내 안전과 치안 질서를 바로잡고자 약속했다. 자, 아울러 그 당시 이제 그 양자 간의 개혁의 내용과 수준의 상호 타협을 통해 회전 개혁을 확정했다. 그래서 이제 김학진하고 그 당시 이제 정봉주 간의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한 거죠. 앞에서 정부 측에서 전주 합약을 맺어가지고 개혁한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간민 상하의 원칙을 명시했을 뿐더 전쟁 초기부터 농민군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혁 내용을 상당히 반영했다. 자, 그래서 여기 패전 개혁은 장 12번에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때 김학진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패전가 12제인데 요걸 이제 동학사의 12기조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김학진하고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정봉주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고요. 아까처럼 직강소 정강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농군의 두대법을 장려하니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들어와서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조항은 동학나라에 참가했던 오준의 동학사를 통해 12기조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정부가 개혁기구를 설치한 군국기무처 역시 개혁에 대해서 추진했던 조항이기도 한다. 다만
토지개혁 요구 조항은 농민군 자체 정강에 담고 있는 소유권에서 경작권 분분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눈여보는 게 뭐냐면 군국기물처의 개혁 대상으로 추진하는 조항인데 군국기물처에서는 농민들은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작권 분분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요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고 농민군 안에 그 앞에 있는 토지구 군분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 군부는 경작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일 수 있다.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또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서 감사는 농민군이 일부 고을 이미 설치하고 있던 직강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직강소를 전라도 전체 고을로 확대하는 동시에 일정한 치안권과 자치권을 정봉주에게 위임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다만 일부 고을은 보수 유생층과 항일의 반발로 직강을 설치하지 못했다. 자, 이때 일부 유생들 일본 고을은 어디냐? 나주 지역이죠. 나주죠. 자, 하지만 직강소는 농민들이 자신의 신과 의지로 지방 단위에서나마 행정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와 농민군은 공히 돈의 안정과 치안 유지를 통해 일본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직강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확대된 가운데 일부 교우에서는 직강소의 자체 정강대로 개혁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자, 여기에서 각종 제도 개혁과 함께 지주, 부민 등에 대한 징치 등의 사회개혁 운동에 적극 반영했다. 심지어는 지주들의 지대도를 탈취한다든지 전담 문서를 강타했다. 즉 공권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폐기, 부가장 이게 뭐야? 부가장적인 가족제도, 가부장적이라 써야지 무슨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게 네, 가부장적 물론 의미는 똑같지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윤리 부정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신분적 계급 질서의 해체 등 조선 봉건사회 체제를 부정하고 근대사회를 수립하는 움직임을 하겠다. 자, 제2차 농민전쟁을 볼게요. 자, 농민군은 민족적 위기로 말미암아 정부와 타협했지만 7월 이후 청일전쟁 상황과 일본의 내전 가슴은 농민군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이에 농민군은 일본군과 전국의 동항을 주시하면서 직강소 행정을 정전 준비에 맞췄다. 그래서 그 직강소의 역할 중에 하나가 2차 분기 때 군대를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충청도, 경상도 기반을 둔 북적과 연합전선을 갖추어지자 9월 정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3대를 다시 봉기했다. 9월이면 이제 음력으로는 10월 정도 되겠죠. 10월이나 11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난 후겠죠. 예. 자, 이러한 재봉기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내부 문제 해결하는 반봉건적 투쟁보다는 일본 침략에 맞서는 반침략적인 투쟁에 요점을 뒀다. 2차 봉기는 반침략,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봉기에는 이제 전라도를 비롯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항해도 각지에 농민군들이 대거 참가했다. 한편 일본은 개화파를 중심한 내각을 구성하고 농민전쟁에 진압하려고 했다. 10월에 벌어진 공주전투는 대표적인 전투로 농민군은 여기에서 누구와 싸우니 일본군뿐만 아니라 개화파 정권과 일본군, 양만 지지층 연합 세력들에게 크게 패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싸웠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양반 지지층은 일본도 싫지만 농민군이 더 싫은 거예요. 네. 자, 특히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잘 훈련된 일본군과 그들의 최신 병기 앞에서 수천 명이 되는 희생자를 낸 채 끝내 패하고 말았다. 자, 아울러 일본군의 남한을 막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천주성을 공격했던 김계남은 따로 놓았다고 했죠. 네. 자, 김계남 부대 역시 청주 영병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다. 이어서 농민군은 연전연패하면서 전주에 이르렀고 여기에서도 일본군과 강군에 패배했다. 이후 군구, 원평과 태인 등지에서 다시 일본군 및 강군의 공격을 받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정봉주, 김계남, 송하중 등이 농민 지도자들이 강군에 체포되어 처형됐다.
해가 바뀌어 1895년 1월 24일 대두산 정상 부근으로 도피와 요새를 세우고 있던 농민군 25명이 일본군과 강군의 공격을 받고 맞서 저항하다가 전원 몰살당했다. 이것이 최후의 항전을 해서 1894년 농민전쟁의 대단원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주요 농민군은 말할 것도 없이 급박해 전국 각지에 봉기한 농민군들도 일본군에 의해서 장혹하게 살아나겠다. 당시 일본군은 일본 정부부터 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단으로 밀어붙여 재기하지 못하도록 모두 사륙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이 청일전쟁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이렇게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전라도 그 뭐야 어 의병 전라도 의병이란다. 저기 동학교도하고 이제 같이 싸우고 있어. 그 전라도 일대를 포위하면서 한 개 사단 정도 파견해서, 한 개 여단이죠. 여단 정도 파견해서 이렇게 토끼머리 치고 해 갖고 이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요쪽으로 나가서 이제 천나라군하고 합류할 수 있잖아,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쪽 못 나가고 요쪽으로 해서 이제 나주 쪽으로 해 갖고 나주에서 치고 오고, 그다음에 저쪽 전주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오면서 안쪽으로 서남 쪽으로, 전라도 서남 쪽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몰살을 시켰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날 북쪽에 있는 청나라와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뜻밖의 강군민 한총 유림의 중심으로 조직된 민보군들이 농민군 사륙에 가담했다. 자, 동학나는 계합파 정권이 일본에 의존하여 무력 진압으로 실패했다. 이제 조선사의 근대화는 양반지주의 관료가 외세의 간섭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어 했다. 자, 이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좌절됐음을 뜻하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꺼지지 않아 이후 민중의 사회개혁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서 의변정제의 추진력을 작용하여 반침략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반했다. 반면 외세에 의존한 계합화 정권의 사회 민족 문제에 대한 처리 자세는 문명 개화주의에 치우쳤다. 자, 그리하여 민인과 타협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열강의 물량 공세에 정신을 뺏긴 나머지 일본과 결탁하여 폭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계합파 정권이라는 자체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이제 개헌을 한 거잖아요. 갑오개혁 자체가.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오개혁의 타율성과 개헌은 망국이라는 논리가 이런 구체적인 정치 사정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개헌기 때는 그 개화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개화 애들이 거의 보면 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얘네들 개화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아했다는 거. 오히려 위전척상 운동이라든지 의병이라든지 흥성대원군을 민중들이 더 좋아했어요, 얘네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련 사료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중요한 사료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야, 그다음